금리 인하만 딱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결정이라면 그것이 전이든 후든 비트코인의 가격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근데 반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이 있어요.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김동환 대표님은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에도 굉장히 깊은 해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장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지 잘 살펴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채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리고 근황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닷컴에서 블록체인 관련 칼럼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주간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의들을 주로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휴가 잘 다녀오셨고요? 아, 네네. 어떻게 특별한 건 없었나요? 뭐 특별한 거고 최근에 계속 과기부 주간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의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작가님과 같이 하고 있는 뭐 알트코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시장 리서치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 뭐 강의를 최근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김동환 대표님은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원래 또 개발자 출신이셔가지고 아, 네네. 이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굉장히 좀 깊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우선 비트코인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이제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많은 피로감들이 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좀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네. 지금 차량 시점 기준으로는 또 네.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는 60K보다 조금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 흐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보면 최근에 거의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나서 큰 그림으로는 계속 약간 횡보 같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면서 사실은 비트코인 전체 관점에서 보면 크게 내린 거 아니고 크게 오른 거 아닌데 뭐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변동폭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또 많이 올랐다 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좀 크게 보면 제가 차트를 보니까 큰 그림에서 계속 좀 횡보 구간에 좀 있고 사실 비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는데 주봉 관점에서는 큰 그림이 여전히 전고점 찍고 나서는 하락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 치고는 아주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고 큰 그림에서 횡보 구간이고 이제 언제 이게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을 탈환해서 다시 올라갈 것인가 이 관점하고 아니면 이게 정말 또 다른 하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가 비트가 쭉 가든지 아니면 쭉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경기채 이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또 오히려 뭐 앞으로 기대 효과도 많잖아요. 대선도 있고 뭐 금리 인하도 내렸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혼란한 상황? 그래서 투자자가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배팅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의견도 좀 많이 엇갈리고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전망들을 좀 다르게 내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네. 올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우선은 9월 달에 가깝게 다가온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FOMC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시장도 그렇고 연준도 사실상 9월은 확정적으로 네. 금리를 한 차례는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인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무조건 그렇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크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결국에 우리가 해석하기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인 게 맞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만 딱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결정이 나면 그것이 뭐 전이든 후든 비트코인의 가격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것이고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이나 이때 사례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가 된 이후로도 좀 가격이 부대낌을 겪는 구도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또 부대낌을 겪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란 말은 예를 들어 금리 인하가 딱 결정이 되는 그 시점 전후로는 약간의 반등은 있겠죠. 그렇지만 뭐 한 단기라는 관점이 한 뭐 일주일이라든지 뭐 2주 이 정도는 작가님 말씀하신 그러한 영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금리 인하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근데 과거 금리 인하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과거 금리 인하 시점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구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내린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금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내리겠다. 그래서 뭐 내리다가 다시 올리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텐션이 계속 그걸 방어했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데도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금리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런 이런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뭐 얼마나 이제 많이 내리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관점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정해진 거는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에 점차적으로 계속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뭐 아주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긴 관점에서 금리는 계속 내릴 거다.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점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보고 계신 게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이번이든 아니면 뭐 올해 내든 0.25%냐 아니면 0.5냐 한 번 그렇죠. 정도는 네. 0.5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폭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번에 뭐 0.25를 내리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도 그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올해 또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 이슈로 바라보고 네. 있는 것이 대선입니다. 네. 네,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던 해 네. 대선이 있었고 네. 그때마다 4분기는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올해도 비트코인 가격 좀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 패턴으로 보면 그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비슷한 효과를 줄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얼마나 많이 주냐, 적게 주냐는 과거에 비해서는 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워낙 가격이 작았고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제 반감기라는 그 효과도 이제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반감기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반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선 효과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보면 과거에도 항상 대선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항상 꽤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에 오른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도 이제 같이 오른 건데, 그러니까 대선 관점하고 반감기 관점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겹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아니고 대선 때문에 오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두 가지가 아무튼 교묘하게 이게 결합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서로 윈윈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대선 효과인지 아니면 반감기 효과인지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만약에 2년 주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건 확실히 반감기다. 이건 확실히 대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준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다가올 이벤트니까. 반감기는 이미 진행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대선이 다가올 이벤트니까 두 가지가 잘 결합되는 이제 마지막 어떤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지 않나? 그럼 이제 대표님은 대선을 기점으로 한 변화들에 역시나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보고 계신 것이고 네. 우리가 사실은 저도 책에도 썼는데 우리가 시장을 움직였던 그 요인들이 대표적으로 유동성과 네. 그리고 반감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반감기의 그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3번 논란들이 있죠. 네네. 이게 유동성 때문이다. 네. 이게 반감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필 네. 주기가 너무 똑같이 돌아오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상관관계라든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이런 것들은 네. 또 반감기의 어떤 여파들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는 또 해석하는데 네. 한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대선을 기점으로 한 움직임들은 올해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또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 투자할 때 뭐 금리도 살펴보고 대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뭐 지표나 혹은 뭐 정책적인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이나 지표의 여러 가지 것들도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장 자체가 명확하게 뭔가 팩트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그 시장의 의견도 보면 반반이에요. 누구는 좋을 것이다,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그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그 공포 탐욕 지수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 보니까 약간의 공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차피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대선이라든지 큰 그림으로는 상승을 의미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조금 이왕이면 좀 비트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람들이 좀 떠나갈 때, 두려워할 때 그때 사면 좋잖아요. 그런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포 탄력 지수가 아닌가. 그래서 좀 공포 시점에서 올해라든지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가 심할 때, 그럴 때 좀 매수해서 그것이 좀 풀려서 이제 사람들이 좀 환호할 때, 다들 이제 열광할 때 그때 팔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개인이 실제 내가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지표라는 게 좀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 시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원칙 지표들이 있지만 실제로 센티멘트라고 해서 우리 감정도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고 소셜 볼륨 같은 그런 것들을 그쵸. 보는데 그게 사실은 다 합쳐져 가지고 거기 나옵니다. 예. 산출하는 네, 압축적으로 나옵니다. 그 모든 지표를 보기에는 다 보면 좋지만 그게 지표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보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그것들이 결국에 다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쵸. 산출한 지표가 결국은 국민 탐욕 지수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대중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황에서 이걸 자주 활용을 못 드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되게 많이 늘 매일마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공포 단계가 완전 공포에서 좀 네, 맞아요. 중립이랑 약간 공포 사이에 그 정도. 걸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전망들을 또 우리가 그 SEC에서 매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고서 중에서 13F, 13F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지, 현물 ETF를 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굉장히 비트코인 관련 노출을 많이 늘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회사들도 신규로 되게 많은 물량들을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일정 큰 금액을 이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는 것의 의미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개인들은 뭔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어떤 포트폴리오 주로 샀다가 조금 떨어지면 팔고 뭐 조금 오르면 또 팔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자산을 매입할 때 굉장히 많은 분석과 리포트들을 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매입을 했으면 당장 정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져가는 거죠. 지금 사서 뭐 6개월 뒤에 판다 이런 관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자산에 아주 적은 포트폴리오로 담은 거죠. 그래서 이거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한번 자산 늘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이 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하기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초기 시장으로 이제 진입해서 자산들을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은 초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지나서 한 뭐 6년, 7년, 8년 정도 지나야지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조금 이제 자산들의 비율을 정하겠죠. 근데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는 정도, 그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를 초기 시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그 비트코인을 담을 때는 가격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수량하고는. 그래서 이것을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관점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게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이미 마련됐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에는 꾸준히 이것들을 늘려나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기관들도 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고래들도 굉장히 오래된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지금 전체 도미넌스 측면에서도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비율을 보니까 장기 보유자가 거의 80% 정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 여기에는 뭐 기관이나 이런 세력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들 매집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르는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 이렇게 많이 매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이 있어요. 뭐 1년 아니면 2년, 보통 1년인 것 같아요. 뭐 1년의 가격 아니면 길면 뭐 한 3, 4년 좀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 뭐 고래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홀더들은 이것을 1, 2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측면으로 가지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면 물론 이제 두세 채 사면 두 번째부터는 사고 팔 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괜찮아 한 채는 그냥 자기가 계속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가 고래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3, 40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3, 40년 봤을 때 지금에 비해서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내가 돈이 크게 여유가 없으면 이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내 자산에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불을 증진시키는 것도 크고 그리고 불을 잃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근데 실제 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돈이 여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그냥 3, 40년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큰 고래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그런 관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들도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단기간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번다는 관점이 아니라 네네. 이거는 계속 가는 거고 네. 또 나는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계속 또 이걸 늘린다. 네네. 이런 관점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단기적인 것들 특히나 뭐 3개월, 6개월에 너무 막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네. 우리가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네.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무상향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관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에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이 기관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확하게 수치로는 좀 어렵지만 기관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들이 계속 늘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거의 뭐 큰 데 말고는 거의 1% 미만이거든요. 1% 미만인데 1% 미만이 아마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한 10년을 바라본다면 한 10년 뒤에는 비트코인 자산을 최소한 1%에서 한 10% 정도까지 늘어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고 어떤 기관들은 공격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 뭐 10%든 20%든 30%든 늘어나면 그때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크게 없을 시점 뭐 있더라도 뭐 2, 3%대 뭐 그걸 유지하는 주식시장하고 좀 비슷한 그런 시장이 갈 때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때가 이제 기관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범위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그때는 예금 같은 개념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금 상품에 이제 넣잖아요. 그 정도 개념까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이제 투자 대상은 아닌 거죠. 어떤 자산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좀 걸리겠죠. 맞습니다. 오늘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데서 이제 낸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2027년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 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한 네. 7% 정도를 할당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움직임. 예. 7%까지 7% 늘리겠다고.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넣겠다라고 하는 기관도 설문조사한 기관 중에서 5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러네.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이제 그 기관들이 그렇게까지 담았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시점은 주식 대비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좀 변동성이 큰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여전히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제 커뮤니티는 굉장히 좁아서 이 사람들은 다 우호적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있고 이거 뭐 사기 아니냐 여전히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제 쪽에 굉장히 밝은 분이잖아요. 전체 흐름을 알고 그리고 여전히 블랙록이나 이런 데들이 투자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불안정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거 영원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이 걷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주식, 우량주를 의심하진 않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내일 당장 망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짜 망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 내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이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바뀔 때 그때가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괜히 흥미로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비트코인 시총이 그렇죠. 네,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반대 인식을 한다는 게 저는 네. 가끔씩 너무 흥미로울 네. 때가 있어서 네. 어떻게 훨씬 더 큰 비트코인은 네. 언제든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